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는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소환 소식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 A4 용지 8장 분량의 원고를 들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조사 후에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노출된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 마음이 지금 당대표 출마 쪽으로 기운 건지, 이렇게 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의 이후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10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약 160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피할 이유도 없는 만큼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라고 되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출산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된 지 석 달도 안 돼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경쟁 주자들은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은폐를 결정하자 일부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월북몰이를 위해서 해경 보도자료 초안까지 직접 첨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전기차에 불이 붙었는데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시민들은 구조 당시 차문이 열리지 않아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맨손으로 창문을 뜯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양국 간 관광이나 교류 활성화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또다시 적자가 났습니다. 하반기 내내 이어진 수출 부진 영향이 컸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가성 뇌물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뒤 구두 진술은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준비해온 입장문을 20분 가까이 읽어내려가면서 작심한 듯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미 기소로 답을 정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10장 분량 서면 답변서부터 제출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기업들의 청탁을 받고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는 최소한으로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네이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성남시 민원 문건과 성남FC 후원을 요구받았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재정 여건이나 후원 방식을 보면 당시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맺을 마땅한 이유가 없었는데 민원 해결을 대가로 이를 요구받은 객관적 정황도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청탁도 대가 논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준 것과 해당 기업들이 광고 효과를 노리고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한 것 모두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개별적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로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 대표가 성남FC 광고를 유치한 목적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인수한 축구단을 잘 운영해서 긍정적 평판을 얻기 위해 성남FC 후원금 유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민구단 운영 자금이 안정화되는 건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아니냐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합니다. 검찰은 서면 답변서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태국에서 검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자, 쌍방울 그룹은 변호사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관련된 그룹인데요. 지난해 5월 말에 이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고요. 지금 8개월 만에 붙잡힌 이런 상태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가 됐다. 자, 8개월 만에 도주한 지 8개월 만에 검거가 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입니다.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FC 의혹을 적극 부인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불이한 정권의 역주행이라면서 맹폭했습니다. 당 지도부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검찰청 앞까지 동행하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서 조목조목 혐의를 반박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불이한 정권의 역주행, 검찰 정권 그 자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이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작 표적 수사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의 횡포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힘을 줬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소환에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라고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출석 현장에도 의원들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 50여 명이 대거 동행하면서 이 대표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이 대표는 소환 조사 다음 날 인천 지역 경청 투어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이틀 뒤엔 친년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수사 대응과는 별도로 여론전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는 등의 출석 당시 이 대표 발언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계속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블랙박스는 지웠는지 몰라도 그 측근들의 블랙박스에 명백한 범죄 혐의가 다 남아있다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소환 조사가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란 이 대표의 말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라고 되받았습니다. 성남FC 비리,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일개 연쇄 범죄 혐의자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때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 문제로 수사를 받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위세를 부리냐,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잠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리 공무원과 조직 평략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 소환을 두고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없는 죄 조작한다거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언급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석에 대거 집결한 데 대해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라 앞으로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이나 신병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도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자 청사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렸는데 경찰 통제선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청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문이 열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대표가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경찰 통제선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취재진과 유튜버, 경찰, 그리고 지지자들이 뒤엉키면서 처음부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애초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다시 차량을 이용해 청사로 이동하려 했지만 인파가 몰리면서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100여 미터를 이동하는데 15분가량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소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조사에 어떻게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정치 탄압을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이 대표를 구속하라고 맞섰습니다. 건널목 한가운데 보수단체가 깃발을 세우자 지지단체가 반발하며 한때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 400여 명,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봤는데 현장에는 9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은폐를 결정하자 일부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서 전 실장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월북몰이를 위해 해경의 보도자료 초안까지 직접 첨삭했다고 적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공소장은 A4 용지로 117쪽에 이릅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부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서 전 실장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건 직후 남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연설이 예정된 점도 은폐 지시의 주요 동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일부 비서관들이 반발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고인이 피살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사건 발표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니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관 일부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서 전 실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부 비서관들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실장 데리고 보고 다 미쳤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실장 지시로 군 첩보가 삭제된 과정도 검찰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사건 직후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하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작전부장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56개 부대에 수신된 전문과 군사 정보망 내 60건, 18개 부대 정보유통망 내부 첩보 5,400여 건이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은폐 노력에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군과 해경에 적극적으로 월북몰이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해경 보도자료 초안에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인의 신발 발견,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하는가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에선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합법적 관광이었던 박 씨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잦은 월북 정황이 있다는 부분을 차별화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한 달 전 구속 기소된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관광이나 사업, 방문 등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이 중국 측에 대한 그런 입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거죠.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또 입국 전 코로나 검사와 입국 뒤 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항공편 추가와 증편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앞서 한중 외교부 장관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조치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측은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제한을 푼 지 이틀 만에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를 제한하면서 한중 간의 관광이나 교류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또 적자가 났습니다. 하반기 내내 이어졌던 수출 부진 영향이 컸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국제교역 결과를 종합한 경상수지가 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적자에 이어 11월에도 6억 2천만 달러 적자가 난 겁니다. 6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74억 4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저조한 탓입니다. 상품 수지는 1년 전보다 76억 4천만 달러 급감해 전체 경상수지 감소폭보다도 컸습니다. 수출이 석 달 연속 뒷걸음치며 1년 전보다 12.3% 줄었는데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성적이 특히 나빴습니다. 지난 10월 소폭 흑자를 냈던 서비스 수지도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운송 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었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며 여행 수지 적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11월까지 누적 경상 수지는 243억 7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은 지난 한 해 250억 달러 흑자 전망이 크게 빗나가진 않을 거로 봤습니다. 12월 물통과 무역 수지 규모를 보면 11월보다는 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걸 봤을 때 지금 저희 당행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입니다. 정부가 올해도 흑자를 예상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 상반기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이 감소세가 좀 확연하게 폭이 크다는 그런 점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경상수지가 흑자가 난다고 장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에도 잇따라 악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6박 8일 동안 방문합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하는데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은 지난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바라카 원전 방문 등 경제에너지 관련 일정을 소화합니다. 올해 첫 순방국이자 중동 지역 첫 방문지로 UAE를 선택한 것은 우리 외교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국내 주요 그룹부터 중소 중견 기업까지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양해각서 체결과 원전 방산 등 다방면 협력 강화, 세계 금융시장 큰손인 UAE 국부펀드와의 협력 투자 논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스위스로 무대를 옮겨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스위스 다보스에서 삼성전자, SK 등 국내 6대 그룹 총수와 IBM, 퀄컴 등 주요 글로벌 기업 CEO와 함께 간담회를 엽니다. 오찬을 함께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 방안,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9일에는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한국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참석해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질서 구현에 대한 특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취리 현지 동포 간담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초점은 경제 외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혔듯 경제에 중심을 둔 정상 외교로 수출을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대통령실과 출산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된 지 석 달도 안 돼 결국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이별 순간까지 엇박자를 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 자리.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으로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장을 받은 나경원 부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상임위원님이 있어요. 사퇴 압박 속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본인 거취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용산에선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계속 전담할 거라면 그런 건 왜 묻나? 정부 고위직을 2개나 하면서 비서와 차량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직자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두문불출 언론의 취재 요청을 피하던 나 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1시간가량 단둘이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만남 직후 나 부위원장은 언론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헝가리식 대출 탕감책을 언급한 지 닷새, 대통령실에 반박이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고위직을 맡은 나 부위원장은 위촉 석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거나 당분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바로잡은 거라고 정치적 해석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당과 엇박자를 내던 이른바 이준석 시즌2가 재현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세종시의 한 국도에서 사고가 난 전기차에 불이 붙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차 속에 있던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차에서 엄청난 높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운전자가 사람들 손에 겨우 끌려 나오고 동승자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유리창을 더 부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운전자를 꺼내자마자 차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폭발하고 조금 있다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만약에 그거 폭발을 전에 안 꺼냈으면 내가 봐선 장담 못해. 그 사람 죽었어. 캄캄한 밤 세종시 소정면 1번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간 차는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붙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화상 환자 응급처치용 거주와 생리식염수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당시에 다급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불타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꺼낸 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일부 시민은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손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창문을 다 뜯으면서 좀 급한 마음에 창문을 맨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맨손으로 창문을 뜯어서 구조한 건데 문이 열리지 않은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라 그런가 문이 안 열려요. 팔꿈치로 막 치고 깨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소화기 하니까 소화기를 뺏어갖고 그 사람이 깨쳐갖고 사람을 꺼내더라고요. 구조된 30대 운전자는 발목이 골절되고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으로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거로 추정하면서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 영웅들을 찾아 감사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9일 새벽 부산 도심의 주차 타워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는데 소방당국의 설명과 달리 오피스텔로도 불이 번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입주민은 SNS로 구조 메시지를 보낸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주차 타워를 집어삼킨 화염. 맹렬한 기세로 오피스텔 유리를 부수고 집 안으로 번집니다. 입주민이 나가려고 했지만 복도에도 화염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도 불통. 다급한 마음에 SNS에 올린 구조 메시지가 겨우 소방관에게 전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문 여는데 불기둥 와가지고 그래 계속 전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인스타 올리고. 오피스텔에는 일부 연기 피해만 있었을 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게 애초 소방당국 설명. 그쪽으로 연서 확대되진 않았고 그 주차 타워에서 나온 연기가 내부로 진입해서 그 입주민들이 외부로 다 이렇게 대피한 상황이고. 일단 세대에도 피해가 확인됐는데 오피스텔 500여 세대 가운데 직접 화재 피해를 본 세대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180대 규모 주차 타워에 차량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언제 빼낼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부산 주차타워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건물 외장재에 사용된 접착제가 불을 키운 원인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한 주차타워. 외장재 대부분이 불에 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외장재로 사용됐습니다.
주차타워의 외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입니다. 안쪽에 있는 접착제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리섬유 단열재를 얇은 알루미늄 판이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내부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불연성 재질인 알루미늄 판넬을 부착을 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접착제는 대부분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화재의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형 화재 때마다 외장재 재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접착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합동감식단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은 오피스텔 주차타워와 옆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1층에서 화재가 최초 발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고 발화 물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감식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YTN이 연속 보도했던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움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판부도 태움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구루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태움을 당한 끝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작년 11월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 간호사 A씨. A씨를 죽음으로 내몬 배경에는 선배 간호사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태움, 의료계의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A씨 남자친구는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B 간호사가 사람들 앞에서 A씨를 공개적으로 혼내며 망신을 주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퇴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다 앞에 보고 있는 데서 한 번은 뭐 볼펜을 던지면서 본인이 얼굴에 맞았다고. 실제로 경찰이 병원의 석 달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간호사는 결국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태움과 같은 악패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이나 폭행 초범이 보통 벌금형에 그치던 것과 달리 이번 실형 선고 자체는 이례적입니다.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보통은 이제 벌금이나 이 정도 나오고 말거든요. 문제가 좀 재판부도 심각하다고 본 것 같긴 하네요. 판결 이후 A씨 유족 측은 YTN에 실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면서 죄를 지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범죄를 예방하고 동일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한형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환이 신당역에서 범행 전 피해자를 기다릴 당시에도 웹툰을 볼 정도로 감정 동요도 없이 냉정함을 유지했으며 그에 앞서서도 인근 소각장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등 은폐 방법까지 고민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전세 사기를 벌여왔던 빌라왕들의 배후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 실소유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무실 불은 꺼져 있고 폐업 두 글자가 붙은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따로 있고 실소유주는 30대 신모 씨입니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빌라 600여 채를 보유하다 지난달 구속된 김모 씨의 배우를 추적하다 신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0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재작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신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배우에서 활동하며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빌라왕으로 불린 두 사람은 신 씨가 고용한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신 씨는 빌라왕 여러 명을 거느리고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 대해선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다른 지역 빌라왕들의 배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8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3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를 불러 진행했던 1차 설명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가입자가 주로 참석했는데요. 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70여 명이 정부가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힌 50여 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죽어갖고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네요. 저희는 그러면. 보험 미가입자는 경매를 통한 방법 외에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참석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 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플러스 지금 대출 금액이고요. 대출 금액에 그것도 지금 연장 안 되신 분들 이미 신용 불량자 됐고 개인 회생 신청하고 있어요. 정부는 임차인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오는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현황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 1,100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김모 씨 세입자가 대상인데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그 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와 갱신 거절 이후에 임차권 등기 등의 진행 사항을 어떻게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정이나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동안 머물 공간이 없는 피해 임차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나 1에서 2%대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1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설명회에서 언급된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 가입자는 보증금 지급 기간이 기존보다 한두 달 줄어듭니다. 정부는 매달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취합해 경찰청과 자료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대차 권한이 없는 신탁등기 부동산을 임대차가 가능한 곳으로 속여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부동산 임대업자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주택 수를 늘렸는데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했습니다. 특히 주택 실소유자와 공모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 원에 이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이틀째 한 자릿수에 머물며 크게 낮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 양성률은 5.5%. 지난 6일 23%까지 치솟았다가 크게 떨어지며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입국 후 검사가 시작된 2일 이후 누적 양성률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해외 입국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도 80%에서 60%까지 낮아졌습니다. 고강도 선제 조치로 중국발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중국 내 변이는 대부분이 BA5고 질병청이 발견해서 인지하고 있는 변이, 그 어떤 변이도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국내 겨울철 유행세는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4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간 환자 발생 역시 2주 이상 감소하며 실내 마스크 조정 지표 4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위중증 환자 감소가 확인되면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는데 설 연휴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마스크미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숫자는 신규 발생과 시차를 두고 추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지 않는 한 위중증 환자 숫자도 조만간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간호사들이 병원 대신에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모를 코로나19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뉴욕 주요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긴 코로나에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사람을 늘리질 않고 그렇다고 월급을 올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항의하러 일손을 놓은 겁니다. Nurses don't want to strike. We would rather be inside, taking care of our patients, but safely in a safe manner, not the condition they have us working for the past. 먼저 파업에 나선 건 영국의 간호사입니다. 보건 환경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영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사 총파업은 106년 만에 처음 겪은 일입니다. 심지어 응급 환자를 나르던 구급대원마저 간호사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도 요구하는 것도 뉴욕의 간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We do as best as we can to keep our patients safe, but we need more staff to come in and help us. We need more staff on the ground to look after the patients day in, day out, night, days, weekends.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서민을 괴롭히는 고물가가 간호사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남아있는 간호사의 고통은 더욱 커지면서 가뜩이나 중국발 코로나 확산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소환 소식부터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좀 일찍 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사실상 조사는 끝이 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요? 네, 예. 이제 조사를 한 조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예. 점검하는 절차. 이게 이제 소환 조사에 있어서 마무리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조만간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 관련된 기업이 꽤 많잖아요. 네. 이 조서를 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조서라는 게 예.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질문이야 많이 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답변을 거의 안 예. 하셨기 때문에 조서의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서를 열람한다는 거는 본인의 답변이 취지대로 잘 기록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조서를 보는 거는 아마도 검찰이 어떤 부분을 물어봤는지를 좀 체크해서 나가기 위한 그런 정도의 수순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서 확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장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성남지청 정문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조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김성혜 소장님, 오늘 성남지청 앞은 오전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지자들도 총집결했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 100m 앞에서 정문 100m 앞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지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경찰의 통제선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게 뭐 경찰서마다 또 노하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이 군중 통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저런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보도에 따르면 몇백 명 모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동선이 엉키면서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내려서 전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다라는 정청래 의원 얘기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는 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앞에까지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큰 충돌이 없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충돌이 없이 끝나서 다행이다. 자, 아마 오늘 지금 그 성남지청 앞쪽으로 도로로 나오면 아마 지지자들이 또 있을지 이건 저희가 잠시 뒤 화면에 들어오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 포함해서 한 40명 넘게 현장에 이제 집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보통 전직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분들, 대형 정치인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혼자 출석하시고 그리고 저렇게 뭐 길어서 길게 행진같이 하거나 하지 않고 딱 포토라인 앞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형태로 하거든요. 메시지 자체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뭐 나와서 우리가 밝히겠다 이런 정도로 짧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A4 용지로 뭐 7, 8장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도 준비해서 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총선 가서 이제 발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적인 모습을 그때까지 저는 꾸준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 이런 행보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소환 당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장동이 됐든 뭐 쌍방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소환 당할 때마다 따라 나온 의원 수가 줄어들면 어떡할 겁니까? 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또 늘어나면 뭐라 그럴 겁니까? 늘어나면 저 정도 숫자로 부족하니까 더 큰 방탄을 준비했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검찰 출석하는데 무슨 축제 같아요, 축제. 뭐 대선 후보 출정식 선거운동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검찰이 나를 탄압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탄압하는 이미지와 모양새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두툼한 민주당의 방탄 안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검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면이나 앞으로 있을 소환에 어떤 대비하는 설레의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왜 저렇게 하시나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여러 건인데 이렇게 건건이 의원들이 함께 가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뒤로 가세요, 뒤로. 내려오시면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지금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심재륜 고검장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찌르되 비틀지 말라. 해서 이제 한 방에 특히나 이제 특수부에서 대형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수사하는 당일에 거부를 못하게 만들고 그날 구속영장 받아서 바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 옛날에 상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을 보면요. 건건이 다 분리해서 모든 건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부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당대표에게 60명,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90명의 검사를 붙여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수사들 사실은 뭔가 딱 결론이 내려져야 되고 한 300여 명 가까운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하는 이 대장동건 관련돼서는 대장동에서 수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본건은 지금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또 본건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검사들, 전직 검사들 돈 받은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지금 이제 성남FC라는 별건을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전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봐서요. 뭐 몇 번 부르든 애시당초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부르면 나와서 수사받는다.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제 진술 거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말대로 하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 여론 조장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는데 네. 아니 검찰 수사 과정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건 검사들이 정말 이제 버려야 될 악습입니다. 지금이 본인들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냥 검사들은 수사실에서 수사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성남지청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악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변호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이번 당대표 시절까지 지금 타이틀 바뀔 때마다 소환이 다 됐어요. 근데 뭐 반대로 놓고 보면은요. 예. 한 번씩 가실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요 레벨업해서 가셨어요. 예, 뭐 시장 때도 가셨고 네. 뭐 다음번에는 또 지사도 되셨고 대선 후보까지 되셨고 하니까 예. 뭐 성남이라는 곳이 이재명 대표와도 잘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 사칭 이제 처음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뭐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 많이 다 다뤄졌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저는 법률적으로는 좀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 어떤 특혜가 제공되고 그게 어떤 대가성이 있는 금원이 오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적으로는 거의 빈틈이 안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남지청과의 좀 질긴 인연이 이번에야말로 좀 크게 악연으로 다가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법률적으로 제3자 뇌물죄가 어느 정도 이 사안과 그 연관이 되는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현장 지금 화면 보여드렸는데요. 잠시 뒤면은 저 성남지청 정문 그 청사 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지금 조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떤 메시지를 조사를 받고 나와서 낼지 자,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포터라인에 선 이재명 대표 사실 검찰 들어갈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거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직접 작성한 원고를 듣고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4 8장 분량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뭐 9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검찰 쪽의 입장에서도 설 밥상의 민심을 다루기 위해서 설 전에 네. 그럴듯한 그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는 것이 부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서는 자리라고 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심지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이제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다 등장을 합니다만 검찰의 수사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더불어서 왜 지금 이 50법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언론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다른 쪽의 인사들은 수사는 하지 않느냐. 한겨레 신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이런 신문, 네. 각 신문사의 사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자, 이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본인을 그 전직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검찰 악마화라고 하는 민주당에 자주 쓰는 카드를 또 꺼내 든 겁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근데 저는 저 프레임이 잘 작동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런 혐의들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과 관련해서 뭐가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또 이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대통령직을 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어떤 이게 정말로 정치 보복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정치 보복인데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일 때 정말 뭐 돈이 오고 가고 정말 굉장히 큰 규모의 특혜가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최근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DJ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대단하다라는 취지로 막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 저는 오히려 저런 과도한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비교 작업들이 약간의 좀 인지 부조화를 줘서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들어보신 그 작심 비판 발언을 들어봤을 때 검찰에 들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조사에서는 전해지는 얘기로는 적극적으로 논리는 다투지 않았고 준비된 답변서를 바탕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답변을 하고 대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2시간 가까이 지금 성남지청 청사안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곧 나올 것 같다 이런 소식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민주당 대응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 공방도 매우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데 왜 당을 총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인해 전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기정사실화해놓고 깨워 맞추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가려질 것입니다. 네. 자, 여당은 왜 개인적인 문제에 당을 동원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강했고요. 민주당은 지금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오늘만은 일단 단일 대우 형성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직접적인 것이 나오는 순간엔 모든 것이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예. 나와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쭉 다루는 방법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방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노려서 지금 대략 한 150명 정도의 검사들이 관련된 수사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국민들이 야 이거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지 아니 뭔 검사가 몇 명이나 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 명한테만 달라붙어 있어라고 생각하실지는 뭐 전 잔명하다라고 보기 예.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공세 검찰의 정치적 공세로 보지 않으면 무엇을 공세로 볼 수 있을까? 당장 들어가 있는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뭐 묵비권 행사하니 서면을 보니 이런 것까지 현장 중계를 다 해줄 정도로 검찰이 친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봐도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네 다만 지금 비명계 일각에서는 개인 비리인데 이게 당이 같이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게 패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방탄 프레임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수사가 여러 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네, 이게 처음에는 다 단일 대우를 하겠죠. 예. 근데 이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면 과연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이 드러났을 때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눈 가리고요. 네. 시속 200km로 운전하는 스포츠카에 타 있는 거나 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게 그 눈도 뜨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을 시속 200km로 막 달려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비정상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저는 모양이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메시지를 내줘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검찰 조사도 나 혼자 가겠다. 당이랑 이거 손 떼라. 이게 뭐 내가 당대표 하면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주면은 깔끔한 것인데. 또 어제 그 민주당 대변인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뭐 혼자 가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민주당 대변인이나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대신 대표는 그래서 사실 좀 혼자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 입으로 명확하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고 사람들 따라오고 뭐 하고 해도 그냥 뭐 다 악수하고 우리 뒤에 같이 세워가지고 하자. 이거는 본인 스스로 지금 이 당이 나를 감싸주는 상황을 즐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일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민주당 원로라면 저라면 속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수사 과정 자체는 언론에 매일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뭐 누구나 신문을 보는 사람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지금까지 쭉 되어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가 있다고 하면 그 피의 사실 내용 자체를 의원들이 모를 방법은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 이거는 뭐 한 100번째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씨가 주인공인데 하다못해 지금 기자들한테도 9억씩 수표를 막 척척 주면서 뭐 분양도 받게 해주고 누구는 3억,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인 이기성 씨는 100억 막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 정진상 실장에게만 딱 돈을 주지 않았거나 이랬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검찰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럼 이거 그냥 증명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가 아무리 복잡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표를 갖고 있고 송금한 기록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협의를 입증하면 어떤 민주당 의원이 거기서 같이 서서 그것을 방어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을 모두 다 계획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찰은 원래 해야 되는 수사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딱 내놓는 것, 이것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성남FC 같은 건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이걸 제3자 뇌물죄로 하느냐. 이 건도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는 두산이 성남FC를 보내는 척하면서 뇌물을 이재명 일당에게 직접 전해줬다. 이게 원래 이거 수사 내용이었어요. 그거 하다 안 되니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겼다로 뒤져보다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제3자 뇌물죄로 돌아가는 것. 대장동 건 이제 배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뇌물죄로 꼭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성남FC 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이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대가성이 있었냐,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인지하고 있었냐, 이게 핵심인데 양측의 주장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 국정농단 때 K스포츠, 미르재단과 비교하는 그 분석들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청탁, 쉽게 얘기해 특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리고 특혜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제3자가 돈을 받았더라도 이 특혜와 제3자에게 간 돈이 대가 관계가 있다면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시장인데 제가 뭐 신실한 불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근데 저한테 뇌물 안 주더라도 어떤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면서 제가 잘 가는 절에다가 뭐 한 10억 정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처벌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청탁 특혜를 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가 관계와 특혜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요. 뭐 두산이나 네이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두산에서 힘들게 중공업 이런 거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힘들게 반도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땅을 싸게 사가지고요. 그 지자체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용도 변경해달라. 당신 어디 돈 필요한 데 있어요? 뭐 FC가 뭐 시민 구단이 됐든 아니면 당신이 운영하는 뭐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우리 회사에서 돈 낼 테니까 이거 인허가 좀 바꿔가지고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게 두산에서 한 겁니다. 두산에서 53억을 성남 FC에 내고 원래 헐값이었던 의료용지를 지금 4억 용도로 써가지고 한 6천억 가량의 이득을 봤다라는 것이거든요. 6천억 이득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놔두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은 대기업들 돈 있는 사람들 이제는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근데 이게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고 이 수익이 난 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하려면요. 모두가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자금력이 안 되는 아니 뭐 꼭 자금력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은 광역단체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해외에서 큰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혜택 주죠. 근데 그거는 그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됐든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에 있다는. 규정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남 FC에다가 돈을 많이 후원하면은 성남에서 인허가를 쉽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저는 이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물밑에서 이거 주고받고 너 돈 몇십억 가져와 이거 인허가 해줄게. 이거는 특혜죠. 이거는 특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제3자 뇌물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에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계기로 집행기관의 행정 재량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원망할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 있던 시절에 이제 제3자 뇌물죄를 현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올려서 지난번에 처벌에 성공했던 것이 뭐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조사를 마치고 현장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장 화면 주시죠. 지금 당 최고위원들 그리고 현장에 나온 당 의원들, 당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12시간 가까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검찰 조사는 이제 종료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오늘 오전에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는 A4 8장 분량의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들어갔는데요. 잠시 뒤에 아마 기자들의 질의가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야! 고개 숙여! 이재명 죄가 없다! 쫓아내! 김건희를 듣고 봐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김건희를 듣고 봐라! 김건희를 듣고 봐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김건희를 듣고 봐라! 김건희를 듣고 봐라!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하는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으신가요? 공소장에 정진원 실장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는데요. 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의 모습 보셨는데요. 충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자, 답정 기소 오늘 오전에 들어갈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소할 것이 좀 느껴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결국은 자, 검찰의 기소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고 이제 현장을 떠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들으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또 반대 집회에 나온 분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목소리와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런 목소리가 뒤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도 양측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이런 주장 많이 했는데 김건희를 특검하라. 자, 이 목소리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이 목소리도 한편에서 들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대선 연장전 같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뭐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겨레 신문도 오늘 사설에서 이재명만 저렇게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왜 도이치모터스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들도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느냐. 지금 당장 한겨레만 해도 9억 원을 받았다라는 기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뭔가 수사가 굉장히 형평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뭔가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야 될 텐데 이번 검찰은 노골적이다 해도 너무 노골적인 상태인 것 같아서 별 기대가 안 생겨요. 심지어 판사 검사들도 지금 같이 뭐 몇백만 원씩 술을 얻어먹고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용돈 100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지금 당장 큰일이 났을 텐데 그냥 위험하게 좀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 명도 기소를 못할 겁니다. 기소를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네. 변호사시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들, 조사 과정에서도 기소할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3자 뇌물죄 특히나 지금 뇌물의 액수가 100억 이상 거의 될 것 같거든요. 두산 53억, 네이버 40억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뭐 내지는 100억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사건이고요. 그러나 지금 뭐 회기 중이라 임시 국회가 이미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하면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검찰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해서 지금 뭐 민주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할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내놓는 메시지들이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뭐 거의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답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해당 수사라는 검사라면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건 수사가 조작인지 수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건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뭐 조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특수성은 조금 고려는 하겠지만은 저라면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무혐의 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또 이게 무혐의라기보다는 불송치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와 다르게 당시 2018년도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수사에 대한 종결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겁니다. 네. 최종적인 처분은 의혹 수사 검찰이 일지가 했던 있으면 좀 거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거 불기소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박은정 굉장히 친문 성향의 성남지청장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거 이런 식으로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표를 쓰면서까지 저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혐의 결정이 종국적으로 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의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김성희 소장님. 만에 이게 기소가 안 될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면 민주당의 당원 80조 예전에도 한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 그러나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는 이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또 재점화되지 않겠습니까? 뭐 재점화 될 텐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차병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과 광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바라고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 뭐 논의는 되겠지만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고 이런 논의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뭐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따로 격렬한 논의가 벌어질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면 당무위원장이 당 대표인 거죠. 그렇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제 직접 현금으로 뇌물 받거나 이런 의혹이 있는 건으로 기소가 됐다면 뭐 그건 경론이 벌어질 테고 당무위원회 회의 진행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리를 비키라고 한 다음에 논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제3자 뇌물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직자들이 뇌물을 받았을 때 이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규정이라서 당대표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은 그걸 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오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것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사의 표명 과정에서도 좀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오늘 퇴근길에 언론과 또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이 얘기 지금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글쎄 아직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고요. 저는 뭐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당의 모습과 전당대의 모습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의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진위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추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반응은 아직 전해드린 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참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표명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유선 그리고 문자 두 가지로 지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전달했다고 하니까 전달했겠죠. 그게 뭐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은 왜 이
사의 표명을 못 받았다고 아마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뭐 공식적인 서면의 형태나 아니면은 아주 정식의 뭐 기자회견 형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거고 그게 아마도 이제 인사권자나 아니면 하다못해 비서실장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충분히 이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 부위원장 마음속에는 당대표 출마 쪽으로 마음이 굳어진 걸까요? 역시 구력이 있는 정치인다운 처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장면에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좀 지워지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친윤이 됐든 반윤이 됐든 정치인으로서 나경원 대표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세력이 좀 더 늘어난 그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반면에 유승민 의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각을 세운 일은 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잘못해서 그만두는 것이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것도 아닌 것을 좀 정확히 보여준 게 있고요. 이 일이 코미디인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면요. 장제원 의원과 이철기 의원, 즉 윤핵관들을 만나서 이걸 상의하고 무슨 상의가 오고 간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뭔가 만나서 한 것 없이 그냥 그만두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것이 지금 선거, 당대표 선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직접 보여준 그림이 만들어진 상태인 거죠. 전 그래서 뭐 이런 상태로 가면 출마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나. 뭐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출마 쪽에 완전히 비중을 옮겼다라고 보고요. 정치인으로서 행보로서는 지금 물러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과 만남 후에 사의를 표명한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주목을 하시는군요. 자, 대통령실 아직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혹시 사의를 반려하거나 이거 당분간 보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설령 이거를 뭐 보류하거나 반려하거나 한다 해도 비상근직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출마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 이게 뭐 최대 변수가 된 상황인데요. 친윤계에서는 오늘도 압박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비윤계에서는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대 뜻이 있었다면 사실은 애초에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죠. 내가 곧 출마할 것 같으면 자리를 받지 말았어야 되고 이 자리를 받았으면 충실해야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막 출마하고 싶은 이 유혹 이건 지금 지금 순간의 지지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1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 지지율은요 장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별의 순간입니까?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와서 정말 그런 조리돌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신기루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게 뭐 지지율 깡패다, 별의 순간을 맞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그 제주도당에서 강연을 하려다가 제주도당에서 취소를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좀 고립무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들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센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높으신 분이 저희 당협 온다 그러면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현수막도 걸고 꽃다발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현수막 정도만 걸어야 되나 아니면 문을 닫아 걸어야 되나 이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로서는 대통령실과 뭐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도당이 됐든 당협이 됐든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오는 게. 그래서 뭐
과거에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겪었던 그런 예. 뭐 비주류의 서러움 같은 것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겪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일단 일각에서는 그런데 나 부위원장을 향한 이런 친윤계 의원들의 견제. 근데 유승민 의원은 확실히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모습인데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당대표 선거 자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뭐 유승민 의원 나올지 안 나올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 예. 대략 이렇게 4명의 강자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나경원 의원도 안 돼야 된다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패가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무조건 다 김기현 의원으로 옮겨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되면 결승전 2명 뽑을 때 나경원, 안철수가 올라갈지 안철수, 김기현이 올라갈지 나경원, 김기현이 올라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선거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하고 여론전을 펼치면 사실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다음에 이 복잡한 문제를 다 구분해서 볼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여전히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이 그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화해를 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태까지 상정을 하고 지금 나름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예. 대한민국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설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고는 했습니다. 네, 설 전까지 갈 것도 아니죠. 저는 바로 낼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내일 정도의 결론이 안 나오면은 나경원 전 의원 좀 우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오래 끌 문제입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냈고요. 여기서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간단한 겁니다. 지금은 잠깐 뒤로 물러서가지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든지 아니면은 어찌 됐든 이 정도 뭐 지지율이 올라온 이상 지지율 믿고 가겠다라고 하든지. 하루 이틀이면 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게다가 친윤계 핵심 의원들도 이미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며칠도 고민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뭘 얼마나 퇴로를 잘 열어주겠습니까? 근데 이 결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경원 전 의원을 보는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거든요. 저는 뭐 하루 이틀 내에는 결론을 내셔야 되고 또 내지 않겠나. 뭐 하루에 아마 기자분들 전화 100통 올 겁니다. 그거 계속 고민 중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저는 조금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세게 낼 필요가 있나? 저는 근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도 뭐 조금 어떤 약간 안 좋게 간 건 있어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고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근데 이게 유승민, 이준석이랑은 달라요, 나경원은.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을 쳐내는 작업을 만약에 뭐 이게 쳐낸다고 보든 안 보든 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어떤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래도 저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르지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저희 당의 주류를 자임하는 분이고 실제로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부위원장한테까지 저렇게 간다라고 하면 도대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안심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반윤이다 비윤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가 세게 나갈 일인가. 오히려 약간의 불만만 표시하면서 퇴로를 열어줬더라면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좀 넓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당대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 전통 지지층 사이에 나경원 부위원장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모릅니다만은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셨을 때 지금은 지지율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고공행진입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가 나오고 친윤계에서도 이렇게 때리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 보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좀 큰 영향 없이 공고할까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한 번에 빠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 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6070의 이준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6070의 이준석. 네,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저도 당 행사 가보면 대선 후보급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사진 찍자고 줄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예. 몇 안 되게, 뭐 유일은 아니겠죠. 뭐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인기가 좋고, 몇 안 되는. 네, 예.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지금 저희 당원들이 있는 단톡방이나 이런 데 분위기를 보면은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할 때는 그분들 욕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랑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이랑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싸웁니다, 당원들끼리.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여론이 어떻게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어쨌든 나경원 부위원장은 하루 이틀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야당 인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 부위원장이 그래도 출마를 해야 할 거라는 주장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박감별사. 근데 그거보다 한 2배는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민주당은 땡큐입니다만은 그런 퇴행적인 모습 2016년, 17년 뭐 이때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거 좀 괴기하다. 출마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마 안 하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그다음 서울시장 경선, 당대표 3번 연거푸 지금 패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이번에 또 용산의 위세 눌려가지고 또 접었다. 그러면 4번인데. 그러면 아마 장래를 기약하시기가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부위원장 주고 기후대사 주면은 안 받았어야 돼요. 받아놓고 어물쩡물 하다가 지금 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당대표를 나와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처참한 꼴을 당하면은 국민이 있죠.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출마 안 하면 오히려 정치 생명이 끝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셨던 말씀을 나경원 의원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렸던 일침인데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정치 인생 긴 인생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지 4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모욕까지 해가면서 밀어냈는데 그래서 사표까지 얌전히 냈으면 대통령과 싸울 필요는 없지만 당원들이 원하니까 내가 당대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당대표 한번 도전해보겠다 말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불충인지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것은 불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파도는 타고 넘어야 되고 김기현 의원 지지율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백업 플랜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냐는 어필 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조응천 의원이 진박감별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진박, 친박, 찐박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 2배는 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땡큐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비판을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땡큐라고 외칠 일이 너무 많죠. 예, 서로 땡큐를 외칠 일이 너무 우리 많다. 정치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과 합이 잘 맞고 어떤 지향점이나 생각이 비슷한 당대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는 거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당이라는 거는요 원천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냥 남 잘 따라가고 조직 생활하는 거 좋아하면은 대기업을 가거나 뭐 공무원을 하거나 하지 정치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당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폭을 넓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남FC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 대표는 납득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조사가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 이 대표가 짧게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느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자신이 납득할 만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된 답변서를 내고 검찰 질의에 제한적으로만 답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 등 관내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억 여원을 내게 했다는 건데요.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이 대표가 기업들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뇌물격으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이 당시 자발적으로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맺을 이유가 마땅히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이나 성남FC 광고를 요구받았던 기업 관계자들 진술까지 종합하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 행정을 대가로 관내 기업들의 성남FC 광고를 요구한 적 없다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선 이후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줄 정당한 근거가 있었고 기업들도 광고 효과가 좋은 성남FC에 광고비를 내기로 판단한 거라며 모두 개별적으로 이뤄진 합리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가 노렸던 궁극적 목적을 두고도 이 대표와 검찰은 정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평판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대가성 후원을 직접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출석 전에도 결과적으로 자신은 성남시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구단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꼈다며 차익을 얻은 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의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둘러싼 사실관계부터 대가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까지 양측이 치열하게 맞선 가운데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 반쯤 태국 경찰 이민국에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현실화된 검찰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에 1월 임시국회도 요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본회의 소집 여부부터 지난해 일몰법안 논의까지 현안이 쌓였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회기를 바로 시작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으로 국회를 뒤흔들며 정부를 공격하고 거대의석이라는 무기로 자신에 대한 수사 방어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지 결정할 김진표 의장은 여전히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은 오는 12일 동남아 순방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 논의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연장근로제의 입법을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자기네들이 통과시킬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국회도 안 열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 뒤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넘어온다면 방탄국회 논란이 격화하며 정국은 더욱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언론계와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견 기자들과의 돈 거래는 물론이고 언론사 출신 고문단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현직 판사들에 대한 접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이익 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계 로비 의혹.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 간부급 기자 3명에게 많게는 9억 원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단 검찰은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거래된 돈의 정확한 성격은 물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입니다. 김 씨가 불리한 기사를 막는 등 여론전에 대비하기 위해 제공한 금품이라면 배임 투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전직 언론인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 씨는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고 4개월 동안 급여 3,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지 선임기자 출신 B 씨와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C 씨는 각각 급여로 9천만 원, 2,400만 원을 받았고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는 별다른 화천대유 활동 내역 없이 모두 1억 5,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김 씨가 기자관리 명목으로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명절마다 상품권 수천만 원을 챙겨갔다거나 기자들과 골프를 치고 금품을 줬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언론계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50억 클럽 논란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법조계 로비 의혹으로도 이번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씨가 판사를 상대로 유흥업소 술값을 여러 차례 대신 내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이던 한 유흥업소 직원에게서 김 씨가 2017년 전후로 당시 부장판사였던 변호사를 데려와 술값을 내거나 사후 정산을 해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문제의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 현직 부장판사는 술자리 중간에 연락을 받고 30분가량 머문 게 다라며 술값을 누가 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 당권 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당대회 판세가 전체적으로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 주자들은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자진 사퇴로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을 맡으면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일단 걸림돌 하나는 사라진 셈입니다. 다만 나 전 의원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계를 고려해 당장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진 않다며 고민을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온 만큼 대통령실과 맞부딪히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할 거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나 전 의원이 링 위에 오르면 판세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들도 나 전 의원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른바 친윤 후보 표 분산으로 인한 유불리에 따른 미묘한 온도 차이도 읽힙니다. 김기현의 라이벌은 김기현 본인이고요. 내가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잘 다가서고 그 민심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또 다른 변수인 비윤계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를 찾아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공식 후보 등록 등 전당대회 세부 일정도 확정된 가운데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내리고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유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게 돼버렸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미국과 EU,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내렸지만 비자 발급까지 제한한 건 사실상 우리나라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첫 통화에서 쓴소리부터 오간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타이완행을 두고 중국은 무단 방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도 양국 간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도 검색어 1순위였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더 복잡하게 꼬인 한중 관계, 국민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양측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거라는 전쟁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막힌 중국은 타이완 침공에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미국도 국제적 지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종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새해부터 이지스 구축함을 타이완 해협에 보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중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실전 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도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26년 중국 해군이 수륙 양용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전쟁 양상을 예측한 겁니다. 결론은 전쟁에 뛰어든 미국과 중국, 타이완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중국은 해군이 괴멸되고 침공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by the time China captures ports and airports, its amphibious fleet is effectively destroyed in most of the games that we played.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전함 1-20대를 잃고 불과 3주 만에 미군 3,200명이 전사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패배한 중국 못지않게 승리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winning as handily as it once did in an earlier era. And so as Chinese military power was growing, it really became harder and harder for the defense strategists. 보고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만 지원하는 방식의 전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섬나라인 타이완에 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중국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일본에 있는 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상수로 놨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중국이 무력 대신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인천에서 건축 왕으로 불리는 한 개발업자가 수천 채 주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수많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핵심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와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전세 사기범들의 수법과 피해 현황,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앞으로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건축왕 개발업체가 부른 피해 상황을 강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2동짜리 아파트 10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3가구에 대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과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한 가구에 1억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문자를 다시 남겼어요. 여기 몇 동 몇 호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세대들한테 이게 날라왔는데 연락을 좀 달라. 그 뒤로도 연락이 안 오다가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니까 문자 한 통 왔더라고요. 지금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개발업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천 일대에 무려 3,000채 가까운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을 지으면서 어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완공된 이후에는 악덕 공인 중개사들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모집합니다. 주변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전세금을 설정하고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공인중개사들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 각서까지 써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2,700여 채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600여 가구에 대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200여 가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피해자들은 하지만 건축왕으로 불리는 실제 소유자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달 말 경찰이 건축왕과 공범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유기견을 입양한 뒤에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년간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이 가운데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은 후 먹이를 주지 않고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습니다. MBC가 10억 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체불임금 9억 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 사항 7건은 사법 처리하고 2건에 대해서는 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맘때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데 오히려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며 아침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고 낮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해 역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은 종일, 충청과 전북, 대구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13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모레 밤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곳곳에 오락가락 비나 눈이 내리면서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